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채널에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에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책을 출간한 저자 부의 사달이고요. 저의 작은 성공 스토리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출간까지 하고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필명이 네. 부의 사달이신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제가 부의 사다리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눠주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사다리로 처음부터 좀 쳤어요. 네. 그 부를 올라가고 싶다.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어떤 때 그걸 네. 좀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사실 가장 느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급여만으로는 이 부자가 되기를 좀 힘들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가 가진 돈으로 구매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워낙 자산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분양권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해서 내 집을 분양권을 마련을 했는데 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급여가 오르는 속도보다 현저하게 빠르더라고요. 그게 한 몇 년도 좀 됐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15년? 네, 그 정도? 네. 한 16년 정도. 16년. 네, 1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분양권 투자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 바로 네. 효과를 보신 거군요. 네, 그냥 그때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내 집을 마련한다는 뉘앙스로 그냥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매월 올라가는 속도가 급여는 정말 1년을 열심히 일해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주질 않는데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띵 맞았죠. 여기서 내가 그냥 단순히 급여만 가지고는 이 자산의 격차를 줄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그 집을 사는 거 네. 거기에서 좀 많이 이렇게 네. 뭐 충격이면 충격, 부를 이렇게 획득하는 방법을 깨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자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네, 저도 일단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네. 부를 늘려가는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전세금 8천만 원으로 네. 시작해서 네. 지금은 이제 38억의 자산가가 되셨다고요. 이 과정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처음에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종잣돈을 모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잣돈을 모으는 게 제가 뭐 의지를 갖고 모았던 건 아니고 그때 워낙 업무가 좀 과중했어요. 그래서 아침 한 8시에 출근을 해서 한 11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요? 네. 오전 11시 이렇게 파트타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신입사원 때는 그렇게 거의 한 1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나 저나 이렇게 돈을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진짜 일만 하다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쌓이는,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적금 정도? 그냥 월급 받는 거 일정 금액 해서 적금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 금액 종잣돈을 모으게 됐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일단 1년 정도 모은 종잣돈으로 분양권을 하나를 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통 10% 정도면 계약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다 보니까 한 4천만 원이 안 되는 한 3,500만 원 정도 1년에 종잣돈을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했고 그 가격이 오르면서 이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양권도 또 구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을 만약에 이제 등기를 치면 집값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분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 규모가 늘어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뭐 대형 우량 주식, 그 다음에 ETF, 뭐 연금 펀드,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자산 배분을 해서 금융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려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배분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청약도 되신 건가요? 청약을 넣었는데 비달이어서 예비 당첨으로 됐어요. 네, 예비 당첨으로. 그렇게 해서 또 그 집을 구매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책에 나오는데. 좋은 지역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에는 미분양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전 되게 궁금한 게 그 당시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네. 막 조금 약간 꺾인 것 네.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 심리가요. 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음. 한 거는 이걸 투자 관점으로 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는 관점으로 1주택으로 시작을 했고, 내가 살면서 뭐 그 집은 놔둔 상태로 레버리지를 익히면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크게 뭐 사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거주 사용 가치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에 그때 뭐 미분양이든 아니든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처음에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그런 이제 투자든지 실거주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요. 그 막 영끌하고 네. 부담되게 막 네. 그렇게 접근하신 건 아니신가요? 처음에는 안 했어요. 대출을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부채가 많아지면 망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릴 때부터 부채는 갚아야 된다, 빚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빚을 안 내고 최대한 다 갚고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은 가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늘려서 자산을 늘렸고, 지금은 조금 부채를 줄이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보면은 되게 막 투자를 할 때 네. 그 무리하게는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무리하게는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전세금 8천에서 네. 한 38억까지 네, 자산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있다.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영끌에서 베팅을 했으면 지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100억 자산가 70억 자산가 이렇게 좀 말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겠죠. 근데 저는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선택에. 네. 그러면 좀 이런 의문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자님이 그래도 이렇게 책까지 쓰실 정도면 이게 저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 사소한 것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하나에 꽂히면 좋은 말로는 집착? 몰입감? 이렇게 파고드는 거.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하나를 뭘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근무 시간 외에는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 집에 퇴근해서도 뭐 1시, 2시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도 처음에는 이제 준 전문가 단계로 조금씩 내공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책에도 약간 그런 몰입하는 성향 때문에 가족들하고 초기에는 조금 갈등도 있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올인하는 스타일이시군요. 하나에 빠지면은 올인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 올인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가 성과가 나겠다는 판단이 들면 의사결정은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한 6억 정도 되는, 좀 그래도 규모가 크잖아요. 6억 큰 돈이잖아요. 뭐 그 정도의 매물이 나왔을 때 연락이 왔어요. 좋은 매물이 맞아요. 제가 조사를 했던 매물이었기 때문에 매수하겠냐 연락이 온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는 아니고 비주택 지식산업센터였어요. 근데 좀 좋은 지역에 큰 매물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면은 좀 벌 수 있는. 근데 1시간 내내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중개사에서. 그래서 30분 만에 결정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실제로 계약만 하면 한 1억 이상의 차이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해놓으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한 베팅. 그래서 제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몰입감, 과감한 베팅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직장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병행이 그렇게까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술자리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솔직히 참여를 안 해요. 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거는 참여를 하고 회사 업무 시간에는 제 업무를 누구한테도 창피하지 않게 업무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회사는 저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근무 시간에 제 아시는 분들 중에도 뭐 주식을 하거나 뭐 암호화폐를 하거나 이러면서 투자를 병행을 좀 몰입을 다른 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성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무 시간에는 근무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고 단 요즘은 야근을 안 해요. 근무 시간 안에 무조건 다 끝내놓고 땡 하면은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도 얘는 업무를 다 했으니까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충분히 회사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그 대신 그 개인적인 시간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시간 뭐 개인적인 뭐 즐기는 술자리 시간 이런 거는 다 없앴어요. 없애고 몰입을 하고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꼭 좀 가지려고. 네.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몰입을 했는데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밸런스 있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정점에 한번 네. 완전하게 몰입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행동 변화가 나타나신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기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네. 그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네. 몰입을 네.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만약 그게 없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노력은 네. 필수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임계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넘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어느 정도의 뭐 과학용어로 역치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그 포인트가 되는 순간 팍 터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힘들지만 좀 버티고 자기의 내공을 쌓으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은 그 임계치를 넘어서 성공하는 그 발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그 본업에 충실한 거, 네. 근무 시간 내에는 딱 그 네. 주어진 거는 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는 거, 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본업이 네. 재테크랑 요즘에 이렇게 재테크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맞아요. 본업과 재테크 좀 어떻게 좀 비율을 균형을 네. 밸런스를 잡으면 좋을지. 사실 이 재테크만 해서는 현실적으로 이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정적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월 300만 원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금으로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넣었다. 그러면은 뭐 한 20억, 뭐 한 30억 정도를 넣어놔야 매월 그 정도를 그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나는 회사 생활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자산의 이익을 회사로부터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저도. 이거 완전히 생각이 전환이네요.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만큼의 자산을 가질 수 없으니 회사는 이미 그만큼의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속하면서 회사를 레버리지를 해서 나한테 그 안정적인 급여 그렇다 보니까 가족의 생계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이면 투자를 할 때 조급함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직장인 투자자하고 전업 투자자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2015년에 16년쯤에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이 부의 속도가요. 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네. 지수함수 곡선을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맞아요. 그렇게 늘어나나요? 그렇게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유명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스노우볼 효과, 뭐 복리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한 1억 정도 자산이었는데 분양권을 구입하고 한 2억 정도로 늘어났고 등기를 치니까 한 4억, 다른 걸 구입하니까 또 한 8억, 또 그거 갖다 투자하니까 지금은 뭐 순자산으로 하면은 그 정도 좀 많이 파파파박 어느 순간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한 1년 만에도 한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 규모가. 그러면은 그 자산 중에서 네. 혹시 그 포트폴리오 비중, 네. 부동산과 주식 네. 대표적으로 네.
대략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대략 처음에는 거의 부동산이 한 90%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한 70% 정도로 좀 낮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60% 정도까지 낮추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지금은 한 7대3 정도 비중? 처음에 그 주식보다 네. 부동산으로 좀 접근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이게 주식보다 부동산이 그 내 자본 말고 남의 자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지렛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극대화하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많이 돼 있어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시기 좀 운이 좋았을 수는 있는데 그때 시기만 해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분양권 투자다. 그럼 실제로 분양권 가격은 4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10%면 한 4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10%만 가지고 10%가 상승을 하는데 4천만 원에 10%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4억에 10%가 상승을 하니까 내 투자금 대비해서는 10%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100%가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산의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네. 레버리지, 그 네. 좋은 대출 그 네.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 내용이시네요. 네. 그래서 그 레버리지 효과. 네. 그러면 그 책에서 맞벌이로 이제 네. 소득까지도 밝혀주셨어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버셨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제 그 임계치를 넘는 그 노력, 네. 몰입 네. 그런 게 더해지면 네. 그리고 한 시간은 한 5년, 6년 5년, 6년 정도.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산을 많이 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네, 누구나. 네. 왜냐면 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특별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 형, 동생 뭐 이런 평범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관심만 가지고 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막 몰입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또 그런 궁금증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네. 임원도 다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가능하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루트를 아직은 또 포기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가능하면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파이가 엄청 크긴 하거든요. 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분명히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꼭 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회사도 걸치고 회사 외적인 개인적인 시간에는 이런 뭐 투자 공부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회사에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회사에만 목을 매면 회사가 생계의 전부면 회사에 좀 내내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들을 봐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적어도 너무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뭐 잘못된 얘기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이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옳은 말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아쉽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직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근데 무조건 예스맨. 네네. 왜냐면 회사에서 그 이품 받아야 되고 뭐 고가 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높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장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선택하지 그냥 예스맨, 무조건 내내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자산도 가지고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더 업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면.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잘하는 것도 개인의 그 자산, 네, 혜자가 자산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구축되면은 조금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횡령 사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 회사 돈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충분히 자산도 있고 먹고 살만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내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회사 돈을 횡령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결핍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회사 돈을 끌어서 내 자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회사 생활과 또 재테크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그 실제로도 이제 그 저자님께서도
그 성장하시면서 그런 네. 걸 많이 느끼셨 거잖아요. 네, 그죠? 느낀 상사와의 것 같아요. 관계, 네, 네. 다른 동료들과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 지금은 이제 유연해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은 제가 어. 너무 국가에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아. 상대평가잖아요. 이게 기업이라는 게 절대평가를 해주지는 않다 보니까 누구는 그 좋은 우대를 받고 누구는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안 좋게 받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분이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평판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관리자가 되는 데는 개인의 실적이 우선인 사람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인사 세션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러면 내가 이 개인으로 성장하기보다 관리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직 사유 중에 1위가 네. 직장 상사의 갑질. 네. 이게 되게 크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네. 뭐 상사와도 해결할 수 있는 네.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테크나 네. 이런 개인적인 경제적 네. 그런 부분을 맞아요. 갖추게 되면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런 거에 좀 편안하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유대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직장 동료들 중에도 보면은 이번에 책을 내고 이러면서 좀 알려지게 되잖아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아예 문외한이었으니까. 그럼 제가 뭐 진솔하게 그분에 대한 걸 좀 상담을 해준다거나 하면 그 사람을 저는 많이 신뢰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개인적인 영역까지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서 관계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네. 그 직장인 분들이 네. 이제 예를 들어 뭐 사회초년생 이런 네. 분들은 더욱더 이제 아무래도 종잣돈이 좀 적은 네. 상태고 네. 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뭐 한 네. 250, 300만 원으로 맞아요.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맞아요. 그분들이 좀 가장 빠르게 뭐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뭐 행동이라든지 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분양권 투자는 유효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무주택자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뭐 가점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추천제 물량이라든가 이래서 소위 말해서 운이 좋으면은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최근에 하는 사전청약 이런 것도 이미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아파텔이라는 거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한 3천, 4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뭐 100% 정도 수익을 낸다거나 못해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투자처가 아직도 충분히 있고 제가 그런 스터디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열정적으로. 그런 스터디는 어떻게 그 저자님 블로그 통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지금 워낙 재테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 카페, 뭐 플랫폼 이런 데 엄청 많거든요. 그런 데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서 한다고 참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그룹에 좀 참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네. 약간 부동산 끝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극한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첨되고 바로 전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6개월 안에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가치 투자 개념으로 뭐 2년, 3년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뭐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보다 좀 싸게 받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든가 이런 전략으로 가야 왜냐면은 이 종잣돈이 적으실 때는 이 시세 차익형에서 규모를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또 추가적인 방법은 뭐 요즘 경매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기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경매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강사님들도 많고 실제 그런 투자 사례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찾는 거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파트 투자만 해야 된다. 네. 뭐 오피스텔, 뭐 아파텔, 뭐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네.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거의
막바지로 맞아요. 그리고 흔들릴 때 가장 네. 먼저 흔들릴 네. 수 있고 네. 이게 매도도 안 되고 타이밍도 치면 네. 계속 물릴 수도 있고 네. 이런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더 네. 공부하고 네. 접근을 하면은 네. 또 거기서 종잣돈을 소액이나마 불릴 수 있는 네. 기회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면 충분히 그 뭐 1년 안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렇게 뭐 시장이 뭐 요동을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네. 그 요즘에 좀 이렇게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보면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 23년 뭐 이렇게 지나서 얘기하니까. 보통 그거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사실 그게 말이 1년, 2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그쵸. 현실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로 좀 접근을 네. 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능이 있다. 이제 아까 그 스터디 모임이나 네. 재테크 공부 이런 거 좀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자님은 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시작은 독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독서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보통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잖아요. 저도 책을 써보니까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생각보다 저자에 많은 피땀이 들어가더라고요. 장난이네. 네. 녹여야 돼요, 완전. 자기를 완전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공한 사람을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그냥 배우면 되거든요. 그 유명하고 부자인 사람이 나를 1대1 컨설팅 해주고 배우면 돼요. 근데 없잖아요, 주변에. 문제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성비는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관련된 책, 뭐 이런 책들 한 25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250권?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누적해서.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한 50권 정도부터 한 번의 책을 사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50권 다 사요? 한 번에 샀어요. 왜냐면 이거를 분할 한 권씩 사면은 사람이 좀 나태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어요. 보통. 왜냐면 저도 그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책을 안 좋아해서 전공 서적 이외에는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을 얻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그 시점에는 한 번에 샀어요. 그 이제 인터넷 보면은 추천책들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책 뭐 50권 이런 거 리스크 인터넷 서칭만 해도 충분히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경제를 좀 쉽게 알려주는 책 뭐 한 10권, 그 다음에 부동산 책 한 10권, 부자 마인드 책 한 10권, 뭐 주식 책 10권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다 샀어요. 한 50권을. 그래서 한 번에 다 이제 일주일에 한 2권 정도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몰입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한 달에 한 10권 정도? 그러니까 한 5달 정도? 그러니까 넉넉히 하면 한 6개월 정도 동안 책을 좀 독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가 이제 좀 방향성이 그때 보였던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거 뭐 현금으로 투자도 있고 뭐 시세차익형 투자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책을 보면서 그 부자 마인드, 방법, 실천론 이런 거를 일단 함축적으로 좀 몰입을 해서 내 걸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를 듣고 강의도 일단 제가 강의비로만 쓴 게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강의비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강의가 있어요. 저거를 왜 미쳤다고 저 비싼 돈을 들을까? 근데 저는 관점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투자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 넣는데 1,000만 원 된다. 근데 좋은 강의를 100만 원짜리 들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듣는 것도 일종의 투자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매달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는 강의비로 써요. 정말요? 네. 이 정도까지 올라오셨는데도 그러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투자하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나를 성장해 줄 수 있는 강의들 있잖아요. 정말 뭐 유명한 사람들 강의라든가 지속적으로 대단하시다. 배우고 새로운 거를 또 배우기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씨앗들이 나중에 나무가 되고 그러면 저한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네. 저자님들한테도 이렇게 가서 뭐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뭐 요즘은 많이 오프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특강 같은 걸 하면은 가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역에서 특강을 한다. 그럼 예전에는 업무 시간이 뭐 6시 끝나면 강남역 오면 한 7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강의를 보통 한 12시까지 해요. 한 8시부터 한 3, 4시간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강의를 듣고 뭐 끝나면 이제 뭐 저자들한테 뭐 몇 가지씩 물어보고. 근데 뭐 솔직히 많이 못 물어보죠.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물어보고 이렇긴 있는데 그래도 가서 현장감도 느끼고 뭐 집에 오면 뭐 한시고 그랬던 적도 좀 예전에는 그런 오프라인 강의가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저자분들이 오프라인 강의만 했었는데 요즘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온라인에서도 그런 저자들의 노하우를 많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아까 그 공부 독서 250권씩 하실 네. 때 그게 독서가 완료되고 분양권 투자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네.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책을 한 6개월 정도 읽었으니까 그때 이후에는 이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분양권 투자 그때 네. 들어가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진짜 책을 통해서 가성비가 네. 아까 가장 가성비를 좋은 걸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현 상황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베팅했으면 훨씬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막 강의를 듣는다 해도 네. 이게 사실 그 수능 공부 이런 것도 봐도 네.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알 상태에서 네, 강의를 맞아요. 들어야 효과가 올라가지. 네.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 네.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부동산 스터디 모임 이런 것도 좀 하셨어요? 스터디도 참가를 좀 했어요. 스터디는 아무래도 이제 유명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뭐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워낙 활성화가 돼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뭐 좀 유명 유튜버가 되신 분들도 있고 수강생에서 시작해서 그쵸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스터디 뭐 이름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뭐 책을 내고 요즘 떠오르는 샛별로 또 이제 뭐 강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좀 유명하신 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들끼리는 제가 과거에 그들 영상이라든가 책을 보면 다시는 스터디 그룹을 하다가 지금 되게 유명하신 분들, 네임드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만나서 스터디 모임 뭐 멤버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서 또 1기가 나오고 또 2기가 나오고 3기가 나오고 이렇게 좀 성공하는 그 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세대라고 하나요? 1세대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 있고 그 스터디 모임 출신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이제 저같이 이제 조금 2기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올라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또 알아오시고 연도 맺고 자산도 같이 늘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동료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되게 좋네요.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군대 생활 2등병부터 시작해서 동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군요.